제지방량이란 체중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을 뺀 이제 그런 나머지 무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근육, 뼈, 혈액, 수분량을 전반적으로 합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을 대변하는 지표인데요. 이 수치가 낮게 되면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만성질환이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질환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요즘 비만한 당뇨병 환자가 늘다 보니까 체중 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주위에서 하실 거예요. 자꾸 체중 빼는 데만 급급하다 보면 체중도 빠지지만 이제 근육도 같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는 혈당 조절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체중을 뺐는데 근육이 많이 빠지면서 오히려 혈당 조절이 잘 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근육이 감소되는 이런 근육 감소증 그리고 근감소성 비만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선대학교 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의 김상용이라고 하고요. 오늘 자세히 설명해 주실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의 유영상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런 마른 비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말랐는데 비만하다. 어떻게 마른 게 비만이 될까?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당뇨병 환자들도 그렇고 요즘 비만도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조건 체중 감량을 하는 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그럼 무조건 체중부터 빼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일단 답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하는 게 맞고요. 비만한 당뇨병 환자에서는 체중 조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했던 이제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 중에서 비만 환자의 비율이 55% 내외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만 환자에서 체중 조절은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최근에 그 감소성 비만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환자의 경우 체중 감량보다도 근육을 늘릴 수 있는 근데 저희가 요즘은 이제 제지방량 이야기를 하는데 제지방량을 증가시키는 게 결국 혈당 조절에 이롭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체중 감량, 뭐 근육 방금 했는데 제지방량이라는 용어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지방량 사실 저희가 흔히 쓰는 그런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제지방량이란 게 무슨 뜻인가요? 인바디라는 기계를 써보셨으면 아마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제지방량이란 체중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을 뺀 이제 그런 나머지 무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근육, 뼈, 혈액, 수분량을 전반적으로 합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을 대변하는 지표인데요. 이 수치가 낮게 되면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만성질환이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질환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제지방량을 늘리고 지방량을 줄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중에서 지방을 제했다 해서 제지방량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실제 체중이 늘어서 비만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제지방량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당뇨병이나 대사질환에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른 비만이다. 네. 또는 근육 감소 비만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정확한 용어로는 근감소성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이런 근감소성 비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아직 정확한 정의는 확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기로는 체질량 지수와 이제 골격근량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만의 정의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비만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체질량 지수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를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몸무게를 키의 제곱승으로 나눈 값이 되고 이 값이 25가 넘어가게 되면 비만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키가 160cm이고 몸무게가 64kg이면 64kg에서 키의 제곱을 나누게 되는데 키를 그냥 160을 나누는 게 아니라 1.6으로 미터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4에서 1.6의 제곱승을 이제 2번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인 25가 이 사람의 체질량 지수가 됩니다.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따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근감소성 비만의 정의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체질량 지수가 비만의 정의에 합당하면서 근육량이 일정 이하인 값을 이제 저희가 비만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근감소증과 비만이 함께 동반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제 비만하고 저희가 상대적으로 더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근력이 떨어지게 되고 균형 감각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자주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낙상해서 뼈가 골절될 가능성도 높고요. 또한 이제 근육량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내장 지방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뇨병을 비롯한 심혈관 질환,
특히 요즘은 암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이 늘어난다는 보고가 많아서 특히 노인 당뇨병 환자에서 이런 근감소도 비만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얘기들이 막 자꾸 되니까 이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체질량 지수, 우리가 전체적인 비만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 그리고 체지방량, 전체 몸의 체중에서 지방을 뺀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런 근육 감소증, 그래서 결국은 뭐 체중도 중요하지만 근육의 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근육을 포함한 이런 제지방량을 관리를 하는 게 당뇨병 환자에서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혈당 조절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근육이 정말 중요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개념을 설명드리려면 이 어려운 얘기인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이 포도당이고, 이 포도당이 우리 몸에 있는 기관 및 근육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인슐린의 이제 작용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슐린은 몸에서 나오는데 그 작용이 잘 안 된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높게 되면 혈당도 올라가게 되지만은 이제 근육이나 이런 것들의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저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이어트를 하고 근육량을 운동을 통해서 늘리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런 근육을 늘리게 되면은 이제 포도당 사용을 더 쉽게 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육이 굉장히 당뇨병, 혈당 조절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네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노인이 되고 근육이 자꾸 빠진다, 나는 근육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 노인 환자에서, 특히나 노인 당뇨병 환자에서 이 근육이 감소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다 보면은 좀 우리 몸에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의 변화인데요. 특히 남성과 같은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 호르몬이 근육을 만들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은 근육이 떨어지는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식이 패턴인데, 노인분들은 아무래도 식이 섭취량이 떨어지게 되고 긁다 보면은 단백질도 줄어들게 되면서,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중요한 에너지원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떨어지다 보니까 근육량이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슐린 저항성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당뇨병 환자에서는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 보니까 인슐린 작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써서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작용이 잘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근육이 안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제 당뇨병 환자에서는 근육량이 더 떨어지는 그런 원인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육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당뇨병 환자, 그리고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근육량을 좀 저희가 정기적으로 좀 측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측정을 어떤 방법으로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진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정확한 방법 중에 하나는 저희가 골다공증 검사 때 사용하는 덱사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원래 이 검사는 이제 골다공증 검사를 하기 위해서 뼈가 얼마나 단단한지 보는 검사인데, 약간 세팅을 바꾸게 되면은 전체 근육량을 이제 측정할 수가 있고요. 검사 장비에서 누워서 한 5분 정도만 있으면 금방 찍을 수 있지만은, 단점으로는 이제 방사선 노출이 미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에 자주 시행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아마 익숙하실 건데요. 체성분 분석기라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익숙한 언어로는 인바디 검사라고 이제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이 검사는 제지방량과 근육량을 동일 연령의 동일 체중의 타인과 비교해서 내가 몇 %에 있는지를 그래프로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한눈에 보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고도비만 환자에서는 그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탈수 상태나 이제 이런 수분량 영향을 받고, 또한 이제 추적 감사 시에는 이제 몸무게 빠지면서 이 변화가 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 치료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편의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럼 적절하게 우리가 방법을 통해서 좀 이걸 측정을 해보고 좀 잘 유지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근육이 그럼 떨어져 있는 분들도 지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좀 치료를 어떻게, 특별한 방법을 써서 좀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이란 게 결국은 안 쓰면 퇴화하고 사용하면 유지가 되게 되는데,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몸을 움직이시고요. 시간을 투자해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둘 다 중요합니다. 혈당 조절과 이제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이 중요한데, 대한당뇨병학회 진료 지침에서는 이제 주당 150분, 하루에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이제 권장하고 있고요. 유산소 운동에 더해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이제 병행하셔야 됩니다.
됩니다.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몸에 부하를 줄 수 있는 바벨이나 덤벨과 같은 운동, 그리고 스쿼트 같은 운동에 해당되게 되는데요. 저희 당뇨병의 정서 채널에서도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 이것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료 지침에서도 일주일에 2번 정도 근력 운동을 저희가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이런 유산소 운동과 같이 시행할 때 더 좋다고 돼 있으니 이런 근력 운동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서도 저희가 운동을 굉장히 권장을 하니까 이런 근육에 대한 부분들도 잘 염두에 두시고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동과 더불어 또 저희가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게 식단이죠. 네. 그러면 이런 근육을 좀 늘리고 비만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식단이 어떤 게 있나요? 사실 운동만큼 중요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영양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서 영양관리가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근데 몇몇 분들은 이제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다 안 먹고 이제 다 줄이는, 그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요. 식사요법에 가장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고 다른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근감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하면 이제 단백질이겠죠. 전문가분들은 이제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이제 몸무게 1kg당 1g 이상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kg 성인이라면 60g의 단백질을 먹어야겠죠. 그래서 단백질은 크게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이 있는데, 식물성 단백질은 단백질 함량이 크지 않고 필수 아미노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을 같이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육류에서는 대략 전체 무게의 한 20% 정도, 5분의 1 정도가 단백질 함량이니까요. 그걸 참조하셔서 이제 본인에 맞는 이제 그런 단백질을 드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소화 능력이 안 좋아서 섭취에 제한적이면 단백질 보충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식이 조절 그리고 이런 운동 이런 것들을 잘 병행을 하셔야지 아마 이런 근감소증을 좀 최대한 방지를 하면서 비만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 환자분들이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세요. 근육 떨어지는 거 또는 체중에 대해서 좀 보조제를 쓰면 좋겠다. 네. 뭐 보충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제들이 굉장히 지금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요? 보충제 중에서 지금까지 제일 많이 연구가 된 건 비타민 D입니다. 흔히 비타민 D 하면 골다공증이 좋다, 뼈에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근육에서도 상당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들마다 좀 이야기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비타민 한 800단위 정도 먹게 되면은 근육의 기능하고 근력이 좀 올라가는 것으로 발표된 바가 있어서, 아직까지 정확한 진료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없지만은 혈액 검사의 비타민 D 농도가 20 미만인 경우에는 하루에 800에서 1000 이제 단위 정도의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당뇨병 환자에서는 결국 혈당 관리겠죠. 이런 혈당 관리가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는 근력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런 혈당 조절이 개선이 되면은 이제 신체 능력이 좋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혈당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혈당 관리를 너무 열심히 하게 되면 특히 노인분들에서는 저혈당 때문에 낙상되고 골절 위험성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당뇨병 환자에서 근육 감소증, 특히 근감소성 비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생소한 단어시긴 하지만 굉장히 사실 요즘 저희 학회라든가 어떤 학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니까 오늘 참고하셔서 앞으로 근육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식이 조절이나 운동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유영상 교수님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치료에 도움이 되시도록 항상 당뇨병학회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의 정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